언니, 아내 없어요? 지금 시간 없어요. 비행기 떠요. 아파트 복도에 민정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초인종을 연달아 누르면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이상하네. 분명히 집에 있을 텐데. 어머님이 휴대폰을 꺼내 제게 전화를 걸어보셨지만 계속 꺼져 있다는 안내만 나왔죠. 오빠한테 전화해봐라. 이 여편네가 대체 어디 간 거야? 책임감도 없이. 할인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영문을 모른 채 엘리베이터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빠, 큰일 났어. 언니가 집에 없어. 초인종 아무리 눌러도 안 나와. 민정이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오늘 오후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할인이를 맡길 사람이 없어진 거였거든요. 30분 뒤 다급하게 진우가 뛰어와서 집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이 본 건 말끔히 정리된 빈 집이었어요. 화장대 위에는 결혼 반지와 신용카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그들은 몰랐어요. 이 모든 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35살이고요. 지하철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지하철역을 청소하는 용역 일을 하죠. 결혼한 지 이제 3년이 되어 가는데 아이는 없어요. 시댁에서는 그래서 더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 없으니까 조카는 당연히 내가 봐야 한다고 말이에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결혼해서 처음으로 아니요라는 말을 생각해 본 날에 관한 거예요. 그것도 참 우습죠. 35살이 되어서야 거절이라는 걸 배우게 되다니 말이에요. 그날도 평소처럼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 5시쯤 집에 들어왔습니다. 수도권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우리 집이에요. 20년 넘은 아파트라 복도가 좀 어둡고 엘리베이터 소리도 시끄러워요. 하지만 전세금이 저렴해서 신혼 때부터 여기 살고 있죠. 진우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요.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화장실에서 씻었어요. 지하철역 청소를 하고 나면 몸에서 수독약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꼼꼼히 씻고 나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작은 것이지만 창이 동쪽으로 나 있어서 아침 햇살이 잘 들어와요. 창밖으로 해가 뜨는 게 보이더라고요. 여름이 막 시작되려는 때였거든요. 평상시라면 바로 잠자리에 들었을 텐데 그날은 왠지 잠이 안 왔어요. 소파에 기대어 앉아서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오전 9시쯤 되니까 휴대폰이 난리가 났어요. 시댁 가족 단톡방에서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띠리링, 띠리링 계속 울려대더라고요. 어머님이 먼저 메시지를 올리셨어요. 올해도 우리끼리 제주도나 다녀올까? 작년 부산도 좋았는데 이번엔 제주도 어때? 항공료도 그리 비싸지 않더라. 그 다음에 민정이가 바로 답장을 했죠. 민정이는 진우 동생이에요. 저보다 2살 어리고 5살 딸 할인이를 키우는 전엄맘이죠. 엄마, 좋아요. 할인이도 제주도 가고 싶다고 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갈 거예요? 진우도 잠에서 깨서 휴대폰을 보더니 엄지손가락으로 뭔가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진우는 중소제조업체에서 사무직을 해요. 아침 9시에 출근하는데 평소에는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휴대폰 소리 때문에 일찍 깬 거죠. 그래, 엄마. 좋은 생각이다. 언제쯤 갈까? 미리 휴가 신청해 놓을게. 태호 씨도 메시지를 올렸어요. 민정이 남편이에요. 공무원이라 휴가 내기는 비교적 수월하죠. 저도 휴가 조정해서 맞춰볼게요. 며칠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가족 여행 이야기인데 인원수가 자꾸 맞지 않는 거예요. 어머님, 진우, 민정이, 태호 씨, 그리고 5살 할인이까지. 5명이 아니라 6명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5명으로만 계산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2박 3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 숙소는 펜션으로 잡고 렌터카도 빌려서 섬 구경 좀 하고. 민정이가 또 답장을 보냈죠. 엄마, 그럼 경비는 어떻게 할까요? 숙소비랑 렌터카비 우리끼리 나눠서 내자. 어차피 가족인데. 그러다가 어머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할인이는 서연이가 봐줄 거니까 우리 어른끼리 편하게 다녀오자. 아이 없으면 훨씬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잖아.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아, 나는 여행 가는 사람이 아니라 집에서 아이를 봐주는 사람이구나.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었던 거죠.
저는 가족 여행 인원에 포함되지 않은 채로 오직 조카를 돌봐줄 사람으로만 계획되어 있었던 거예요. 민정이가 곧장 답장을 보냈어요. 맞아요. 언니가 할인이 봐주시면 우리는 어른끼리 편하게 갈 수 있겠네요. 할인이는 언니 잘 따르니까 걱정 없을 것 같아요. 태호 씨도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럼 숙소도 어른 4명으로 예약하면 되겠네요. 더블룸 2개 잡으면 될까요? 진우는 제 옆에 앉아서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어색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분명히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어색하게 웃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실 한쪽에 있는 앨범장으로 걸어갔어요. 거기에는 지난 2년 동안의 가족 사진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두꺼운 가죽 앨범이었는데 시어머님이 명절 때마다 정성스럽게 사진을 붙여 놓으신 거예요. 재작년 강원도 여행 사진을 먼저 꺼내봤습니다. 피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눈이 하얗게 쌓인 배경에서 어머님, 진우, 민정이 가족이 모두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두꺼운 점퍼를 입고 목도리를 두른 모습들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그 사진 속에 없었어요. 그때도 할인이를 집에서 봐드렸거든요. 그때가 생각났어요. 이번만 부탁해, 서연아. 할인이가 아직 어려서 여행 가면 오히려 힘들어할 것 같아.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저는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라고 대답했었어요. 작년 부산 여행 사진도 마찬가지였어요. 해운대 바닷가에서 찍은 가족 사진에는 역시 제가 없었죠.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모두들 밝게 웃고 있는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어요. 대신 현관 앞에서 손 흔들며 배웅하는 제 뒷모습만 한 장 있더라고요. 진우가 나가면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서연이가 집에 있어야 우리가 편하지. 할인이도 이제 좀 컸으니까 어른들끼리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출발하셨었거든요. 저는 현관 앞에서 조심히 다녀오세요라고 인사했었죠. 앨범을 넘기면서 보니 명절 사진이나 가족 모임 사진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보였어요. 저는 늘 구석에 작게 있거나 아니면 아예 사진에 없었어요. 사진을 찍는 사람이었거나 설거지를 하러 부엌에 가 있었거나 아이를 돌보느라 자리를 비웠거나 그 사진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말이에요. 가족이 아니라 집을 지키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행을 함께 가는 식구가 아니라 다른 식구들이 여행을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앨범을 덮고 소파로 돌아왔을 때 단톡방에는 벌써 항공료와 숙박비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어요. 내 명분으로 계산한 예산이었죠. 저는 처음부터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거예요. 어머님이 구체적인 일정을 올리셨어요. 그럼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어때? 금요일 오후에 출발해서 일요일 저녁에 들어오자. 민정이가 바로 답했죠. 좋아요. 할인이는 목요일 저녁에 언니 집에 맡겨드릴게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서연아, 미안한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또 부탁을 하려는 거잖아요. 재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어요. 미안한데 이번만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결국 저는 집에 남게 되는 거였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번에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아, 이제 선택할 때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는 달라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재작년도 작년도 그냥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아니었어요. 왜 나에게는 한 번도 묻지 않았을까요? 가고 싶은지, 쉬고 싶은지, 아니면 정말 아이를 봐드릴 수 있는지 말이에요. 진우는 여전히 미안한데라는 말을 입에 물고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천천히 접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생각할 시간을 줘요. 그 말에 진우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늘,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으니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창밖으로 여름 햇살이 눈부시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세 번째 여행이 논의되는 이 아침이 제게는 무언가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그 사이 한 번도 여행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죠. 아침에 출근할 때도 그럼 회사 다녀올게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어딘지 어색했어요. 여행을 사흘 앞둔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야간 근무를 나가기 전에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작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시금치나물을 무치고 있었죠. 진우가 회사에서 돌아와 양복 재킷을 벗어 걸더니 식탁에 앉았어요. 서연아,
부르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을 한 듯한 톤이었죠. 엄마가 할인이 너한테 맡긴다고 하셨지. 그 말을 들으면서 국자를 든 손이 잠깐 멈췄어요. 맡긴다고 하셨다는 거죠.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찌개 그릇을 식탁에 놓으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한테 물어본 적 있어? 어? 진우가 수저를 든 채로 저를 쳐다봤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할인이 봐달라고 나한테 물어본 적 있냐고. 그게, 뭐, 당연히. 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아무도 제게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밥을 먹고 야간 근무를 나갔죠. 지하철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났어요. 당연이라는 말이요. 다음날 아침 집에 돌아와서 씻고 있을 때 휴대폰에 긴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민정이가 보낸 거였죠. 화면을 가득 채운 글이었어요. 언니, 할인이 맡겨드리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할인이는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우유 한 잔 먼저 마셔요. 그 다음에 식빵에 딸기잼 발라서 주시면 되고요. 점심은 김밥이나 계란말이 좋아해요. 낮잠은 오후 2시부터 1시간 정도 재워주시고, 목욕은 미지근한 물에 열분 이내로 해주세요. 아, 그리고 저녁에는 당근 안 먹으니까 빼고 해주시고, 잠들기 전에는 동화책 2권 정도 읽어주시면 돼요. 그 긴 메시지 맨 아래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언니, 가족인데 이 정도는 말 안 해도 봐줄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한번 정리해서 보내드려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가족인데라는 말 뒤에 숨어 있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봐줘야 한다는 거죠. 가족이니까 거절할 수 없다는 거고요. 저는 답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1시간 후에 민정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메시지 못 봤어요? 답장이 없네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딱딱했어요. 뭔가 서운해하는 톤이었죠. 아, 미안해. 지금 봤어. 언니, 설마 안 봐주실 거 아니죠? 그 말에 저는 잠깐 말문이 막혔어요. 안 봐준다는 선택지가 있다는 걸 왜 이제야 물어보는 걸까요? 민정아, 나도 개인 시간이 있잖아. 언니가 무슨 개인 시간이요? 어차피 집에만 계시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꽂히더라고요. 어차피 집에만 있으니까 아이 봐주는 게 당연하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야간 근무를 한다는 것, 낮에는 쉬어야 한다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민정아, 나도 일하고 있어. 밤에 일하고 낮에 쉬어야 해. 아, 그런 거야 할인이 낮잠 재우시면서 같이 주무시면 되잖아요. 언니, 설마 진짜 안 봐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행을 못 가는데.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마치 제가 가족 여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는데? 할인이를 맡길 데가 없잖아요. 친정엄마는 허리가 아프시고 시어머님은 같이 가시는데 언니 말고 누가 봐줄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인이는 5살이에요. 아빠인 태호 씨가 봐도 되는 나이죠. 그런데 왜 아빠는 선택지에도 없는 걸까요? 태호 씨는 왜 안 돼? 태호는 아이 돌보는 거 잘 몰라요. 남자들이 어떻게 애를 봐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님 목소리였어요. 민정이가 어머님 집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던 거죠. 민정아, 전화 이리 줘봐. 잠깐 후에 어머님이 전화를 받으셨어요. 서연아. 네, 어머님. 무슨 일이야? 민정이가 울고 있네. 민정이가 울고 있다는 말에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그냥 당연한 질문을 했을 뿐인데 왜 우는 걸까요? 어머님, 저도 개인 일정이 있어서. 개인 일정이 뭐가 있어? 너 야간 근무하니까 낮에는 어차피 집에 있잖아. 할인이랑 같이 있으면 되지. 어머님도 민정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집에 있다는 게 아이를 봐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데도 말이에요. 어머님, 그래도 미리 한 번은 물어봐 주셨으면. 물어보기는 뭘 물어봐. 가족끼리 그런 걸 일일이 물어봐야 해. 며느리가 희생해야 집안이 돌아가는 거지. 네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내려앉더라고요. 희생해야 한다는 말이요. 제가 이 집에서 희생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어머님, 가족이라면 서로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 아닌가요? 순서? 뭔 순서야?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소리 해.
시집 와서 3년 동안 뭘 배운 거야?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하더라고요. 제가 잘못 배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이기적이었나? 조카 하나 봐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다른 집 며느리들 봐라. 다들 시댁 일 도와주면서 사는데 너만 이상해. 이기적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히더라고요. 제가 이기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조카를 봐달라는 부탁에 선뜻 응답하지 않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부엌 싱크대 앞에 서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려고 했는데 손이 떨려서 그릇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까지 저는 제가 괜찮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었어요. 명절 때도 성실히 일했고 시어머님께 안부 전화도 꼬박꼬박 드렸고 할인이한테도 좋은 이모가 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한번 물어보겠다고 했더니 이기적인 며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소리만 부엌에 울렸어요. 그 물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이상한 걸까요? 가족이라면 먼저 상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머님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시댁 일을 도와주면서 산다는데 저만 유독 까다롭게 구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저녁 때 진우가 들어왔을 때 저는 여전히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오래 걸린 설거지였죠. 서연아, 뭔 일 있어? 표정이 안 좋네. 민정이랑 어머님이 전화했어. 아, 그래? 뭐라고 하시던?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마 예상은 하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기적이래. 그런 소리 하셨어? 조카 하나 봐주는 것도 싫어한다고. 진우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입만 벌리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그릇을 닦으면서 말했어요. 진우야, 나 정말 이상한 거야? 무슨 소리야. 너 이상하지 않아. 그럼 왜 아무도 내 기분은 안 물어볼까? 할인이 봐주고 싶은지, 그날 다른 계획은 없는지. 진우가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 그 말을 듣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깊은 피로감이 몰려오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한 상해 한 번이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야간 근무를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지하철 바닥을 닦으면서 승강장을 청소하면서 계속 되뇌었죠. 내가 정말 이기적인 건가? 아니면 너무 당연한 걸 요구한 건가? 새벽에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이상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야간 근무에서 돌아와 씻고 났는데 자꾸 어머님과 민정이가 하신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이기적이라는 말, 며느리가 희생해야 한다는 말,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도와준다는 말들이요. 진우는 벌써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코 고는 소리가 작은 방 안에 울리고 있었죠. 저는 이불을 살짝 걷고 거실로 나왔어요. 밤 2시쯤 되었을 거예요. 거실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스탠드만 켜고 앉았습니다. 문득 시댁 앨범이 보였어요. 거실장 아래쪽에 있는 두꺼운 가죽 앨범이었죠. 평상시에는 잘 들춰보지 않았는데 그날 밤에는 왠지 보고 싶어졌어요. 제가 이 집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앨범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넘겨봤어요. 첫 장부터 차근차근 봤죠. 진우와 제가 결혼한 지 3년이니까 3년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결혼식 사진에서는 제가 중앙에 있었어요. 당연하죠. 신부니까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제 모습이 있었고 양가 부모님들도 모두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때는 정말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페이지를 넘길수록 뭔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신혼여행 사진 다음부터는 제 위치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중심에서 점점 가장자리로 밀려나는 느낌이었죠. 첫 번째 명절 사진을 봤어요. 결혼하고 첫 추석이었는데 큰 식탁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어머님이 중앙에 앉아 계시고 진우와 민정이가 양옆에 앉아 있었죠. 태호 씨와 할인이도 함께 있었고요. 저는 맨 끝자리에 작게 앉아 있었어요. 그때는 새 며느리라서 그런 자리에 앉는 게 예의인 줄 알았거든요. 그 다음 해 설날 사진도 비슷했어요. 가족들이 차례상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는 또 구석에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제가 사진을 찍으러 가기 전까지는 모두들 자연스럽게 중앙에 모여 있었더라고요. 제가 저도 같이 찍어 주세요라고 말해서야 급히 자리를 만들어 준 거였어요. 할인이 첫돌 사진도 있었어요.
작은 상을 차려놓고 돌잡이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여기서도 저는 뒤쪽에 서 있었어요. 할인이를 안고 있는 민정이, 옆에서 웃고 있는 태우 씨, 할머니인 어머님이 중심이었죠. 저는 마치 도우미처럼 뒤에서 상차림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재작년 강원도 여행 사진을 봤어요. 이 사진에는 제가 아예 없었어요. 기장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 펜션에서 찍은 저녁 식사 사진, 눈사람 만든 사진들. 모든 사진에 저는 없었죠. 대신 다른 장에 혼자 찍힌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현관 앞에서 손을 흔들며 배웅하는 제 모습이었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라고 말하던 그 순간이었죠. 웃고는 있었지만 지금 보니까 어딘지 어색한 미소였어요. 그때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났어요. 서연아, 할인이가 아직 어려서 여행 가면 힘들어할 것 같아. 이번엔 네가 봐줘라. 우리 어른끼리 다녀올게. 저는 그때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라고 대답했었어요. 할인이와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랑 단둘이 있으면서 장난감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가족들이 떠나고 나니까 뭔가 허전했었어요. 할인이는 중간중간 할머니는 언제 와요? 엄마는 언제 와요? 라고 물어봤고 저는 곧 와라고 대답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었거든요. 작년 부산 여행 사진도 마찬가지였어요. 해운대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들, 맛집에서 찍은 식사 사진들,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찍은 사진들. 저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번에도 현관 배웅 사진만 하나 있었죠. 작년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포즈로 손을 흔들고 있는 제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서연이가 집에 있어야 우리가 마음 놓고 놀 수 있지. 짐도 가벼워지고 아이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저는 또 네, 그러세요라고 답했었죠. 사진을 계속 넘기면서 패턴이 보였어요. 명절 사진에서는 구석자리, 가족 모임에서는 뒤쪽 자리, 그리고 여행 사진에서는 아예 빠진 자리. 3년 동안 제 자리는 조금씩 뒤로, 가장자리로, 결국 사진 밖으로 밀려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생긴 일은 아니었어요. 조금씩 자연스럽게 제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새 며느리라서 조심스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나중에는 그게 당연한 자리라고 여기게 되었고, 결국에는 아예 그 자리에 있지도 않게 된 거죠. 앨범을 덮고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보였거든요. 가족이 아니라 집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여행을 함께 가는 식구가 아니라 다른 식구들이 여행을 갈 수 있게 뒷받침해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새벽 시간인데 누가 전화를 할까 싶어서 화면을 보니까 친정엄마였어요. 깜짝 놀랐죠. 이 시간에 엄마가 전화하실 리 없는데 싶어서요. 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해? 서연아, 너 잠 안 자고 있지? 엄마는 제가 잠 못 자고 있는 걸 어떻게 아신 걸까요? 엄마들은 그런 신기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널 언제부터 봤는데. 목소리 들으면 안다. 무슨 일 있어?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해도 될까 싶었거든요. 시댁 이야기를 친정에서 하는 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좀 복잡한 일이 있어. 시댁에서 또 뭐라고 했어? 역시 엄마였어요. 제 목소리만 들어도 무슨 일인지 짐작하시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가족 여행 이야기부터 할인이 돌봄 부탁까지, 그리고 어머님과 민정이가 하신 말들까지 다 얘기했어요. 엄마는 한동안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만 들렸어요. 서연아. 응. 네가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누군가 제 편을 들어주는 말을 들으니까 그동안 혼자 참았던 게 한꺼번에 올라오더라고요. 엄마, 내가 이기적인 거 맞아?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소리 했어? 어머님이랑 민정이가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도와준다고, 나만 까다롭게 논다고. 그런 소리 듣지 마라. 네가 며느리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야. 엄마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서연아, 힘들면 우리 집으로 와라. 네가 자란 방도 그대로 있고 언제든 올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아, 나에게도 돌아갈 곳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나 좀 더 생각해 볼게. 그래,
천천히 생각해라. 내 인생이니까 네가 정해야지. 전화를 끊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그동안 이 집에서의 제자리만 생각했는데 다른 선택도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거실 창문으로 새벽 기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곧 해가 뜰 시간이었죠. 앨범을 다시 보면서 생각했어요. 세 번째 여행에서는 뭔가 달라져야겠다고. 사진 밖으로 릴련한 사람으로 남을 수는 없겠다고요. 그 다음날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 5시에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리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어머님과 민정이가 하신 말들이 자꾸 맴돌더라고요. 이기적이라는 말, 며느리가 희생해야 한다는 말이요. 결국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새벽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죠. 여름이라 해가 일찍 뜨거든요. 5시 반쯤 되니까 벌써 환해지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앉아서 우리 집을 둘러봤어요. 작은 것이지만 제가 나름대로 정성 들여 꾸민 공간이었어요. 시어머님이 주신 화분도 있고 진우랑 신혼여행 갔을 때 산 액자도 걸려 있고요. 결혼할 때 친정에서 가져온 작은 장식품들도 여기저기 놓여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에서 제가 정말 주인인가 싶더라고요. 제 물건들은 있지만 제 목소리는 없는 것 같았거든요. 가족 회의에서도 제 의견은 묻지 않고 여행 계획에도 제 이름은 없었어요. 시계를 보니 6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진우가 일어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저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만들었어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했죠.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7시에 진우가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양복을 입더니 식탁에 앉았죠. 고생했어. 밤새 일하느라. 응. 저는 짧게 대답하고 밥그릇을 가져다 놓았어요. 진우는 찌개 한 숟가락 뜨면서 말했어요. 오늘이 여행 전날이네. 그렇네. 내일 할인이 데려오는 시간만 잘 맞춰줘. 민정이가 아침 일찍 데려올 거야.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여전히 제가 할인이를 봐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동안의 대화들, 제가 생각해 보겠다고 했던 말, 그 모든 게 아무 의미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응. 저는 또 짧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 평소와는 달랐어요. 승낙이 아니라 마지막 인사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진우는 그걸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럼 출근할게. 회사에서 마지막 정리하고 내일 출발이야. 조심히 가. 진우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한참 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집 안에는 저 혼자만 남았죠.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아, 이제 정말 선택해야 할 때가 왔구나. 계속 여기 앉아서 모든 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길을 택할 것인지 말이에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꼼꼼하게 했죠. 그릇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고, 가스레인지도 깨끗하게 닦았어요. 싱크대 구석구석까지 닦고, 바닥도 깔끔하게 닦았어요. 그 다음에는 거실을 정리했어요. 소파 위에 흩어져 있던 쿠션들을 가지런히 놓고, 탁자 위를 깨끗하게 닦았어요. 화분에 물도 주고 바닥에 청소기도 돌렸죠. 욕실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울을 닦고 세면대를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수건들도 가지런히 개어서 정리했고요. 마치 누군가 중요한 손님이 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꼼꼼하게 청소했어요. 마지막으로 방을 정리했어요. 이불을 개고 옷장을 정리하면서 문득 옷 몇 벌을 꺼냈어요. 간단한 옷 2벌과 속옷, 그리고 세면도구를 작은 가방에 넣었죠.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가방에 옷을 넣는 손이 떨리더라고요. 가방을 다 싸고 나서 옷장 서랍을 열어봤어요. 거기에는 결혼반지와 시어머님이 주신 금목걸이, 그리고 비상용으로 쓰라고 하신 신용카드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반지와 신용카드를 꺼내서 화장대 위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그 물건들을 내려놓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가벼워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무거운 짐을 벗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였어요. 집 안정리를 하는데 2시간이 걸린 거죠. 정말 깨끗해졌어요. 제가 이 집에 살았던 흔적은 거의 없었어요. 다만 화장대 위에 반지와 신용카드만이 제가 여기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고 문고리에 손을 얹었는데 잠깐 멈춰섰어요. 정말 나가도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봐도 답은 같았어요. 더 이상 여기서 투명인간처럼 살 수는 없었어요.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제 이름이 불리지 않는 곳에서, 제가 필요할 때만 기억되는 곳에서 계속 살 수는 없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는 조용했어요. 이웃집에서도 별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아파트 단지를 나와서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오전 10시 반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정류장 의자에 앉아서 대구행 버스 시간표를 확인했어요. 11시 20분에 고속버스가 있더라고요. 휴대폰을 꺼내서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오늘 내려갈게요. 문자를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한 줄 몰랐거든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지난 3년을 생각해 봤어요. 결혼하고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었어요.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고 생각했고, 시어머님도 민정이도 좋은 분들이라고 여겼었거든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제 자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새 며느리라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나중에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 여행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요. 11시 20분, 대구행 버스가 들어왔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버스에 올랐어요. 표를 끊고 뒤쪽 자리에 앉았어요. 창가 자리였죠. 버스가 출발하면서 아파트 단지가 멀어져 갔어요. 3년 동안 살았던 집이, 제가 머물렀던 공간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그런데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었거든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진우한테서 문자가 온 거였어요. 점심은 밖에서 먹을게. 저녁에 봐.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저녁에는 제가 그 집에 없을 테니까요. 버스는 고속도로에 접어들었어요. 창밖으로 초여름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푸른 논과 산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일 아침 민정이가 할인이를 데려왔을 때 아무도 없는 집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요. 그때가 되어서야 그들은 깨달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 존재였는지를요. 3번의 여행에서 빠뜨린 사람이 사실은 그들의 여행을 가능하게 해주던 사람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대구까지는 4시간 정도 걸려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제가 주인공인 여행이었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 7시 반이었어요. 민정이 가족이 우리 집 앞에 도착했을 거예요. 저는 그때 친정집 마루에서 엄마가 끓여주신 미역국을 먹고 있었죠. 고향집 된장 맛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서연아, 많이 힘들었지? 엄마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어젯밤 늦게 도착해서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거든요. 엄마는 화를 내지도 잔소리를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들어주시고 따뜻한 차 한 잔 끓여주셨죠. 그런데 그때쯤 서울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었을 거예요. 민정이가 할인이 손을 잡고 우리 집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을 텐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겠죠. 1번, 2번, 3번. 아무리 눌러도 집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상상할 수 있었어요. 민정이가 당황해서 휴대폰을 꺼내 제게 전화를 걸었을 모습을요. 하지만 제 휴대폰은 꺼져 있었어요. 어젯밤 친정에 도착하면서 전원을 껐거든요. 이상하네. 왜 안 받지? 민정이가 태호 씨에게 말했을 거예요. 태호 씨는 공무원답게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했을 겁니다. 일단 진우 형한테 전화해봐. 진우는 그때쯤 회사에서 마지막 업무 정리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 오후부터 휴가니까 서둘러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민정이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을 거예요. 오빠, 언니가 집에 없어요. 초인종 아무리 눌러도 안 나와요. 진우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는 저가 집에 있었거든요. 어디 갔을까 싶어서 제게 전화를 걸었겠지만 역시 연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일단 내가 지금 갈게. 거기서 기다려. 진우가 서둘러 회사를 나와서 우리 집으로 향했을 거예요. 그 사이 민정이는 할인이와 함께 아파트 로비에서 기다렸겠죠. 할인이는 아마 이모는 어디 갔어요? 라고 물어봤을 거고, 민정이는 곧 나올 거야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30분 뒤에 진우가 도착했을 거예요. 다행히 집 비밀번호는 알고 있으니까 문을 열 수 있었겠죠. 하지만 집 안에 들어가서 본 광경은 예상과 달랐을 거예요. 거실은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부엌도 깨끗했어요. 제가 어젯밤에 꼼꼼히 청소해 놓았거든요. 하지만 집 안에는 사람 기척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서연아, 서연아. 진우가 방마다 찾아봤겠지만 저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신 화장대 위에 노인 결혼반지와 신용카드를 발견했을 거예요.
그 순간 진우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옷장을 열어봤을 때 옷 몇 벌이 없어진 걸 확인했을 거예요. 그제야 확실해졌을 겁니다. 제가 짐을 싸서 어딘가 간 거라는 거요. 오빠, 언니가 어디 간 거예요? 민정이가 다급하게 물어봤을 거예요. 하린이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모는 언제 와요? 라고 물어봤겠고요. 진우는 아마 한참 동안 말을 못했을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하게 내일 잘 부탁해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났을 테니까요. 제가 생각해 보겠다고 했던 말이 이런 뜻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을 거예요. 그때쯤 시댁 단톡방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민정이가 먼저 메시지를 올렸을 거예요. 언니가 집을 비운 것 같아요. 짐도 싸서 간 것 같고요. 어머님이 바로 답장을 보내셨을 거예요. 뭔 소리야? 서연이가 어디 갔다고? 태호 씨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을 거예요. 그럼 하린이는 어떻게 하죠? 공항 가는 시간도 다 됐는데요. 그렇죠. 제주도행 비행기는 오후 2시였어요. 공항까지 가려면 최소한 11시에는 집을 나서야 했거든요. 하지만 하린이를 맡길 사람이 없으니까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진우가 단톡방에 올렸을 거예요. 서연이한테 연락이 안 돼요. 휴대폰도 꺼져 있고요. 어머님이 화가 나셨을 거예요. 이게 뭔 일이야? 며느리가 책임감도 없이 어디로 간 거야?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을 거예요. 제가 한 번도 네, 봐드릴게요 라고 대답한 적이 없다는 거요. 모두들 당연히 제가 봐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저에게는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11시, 12시. 공항 출발 시간이 다가올수록 상황은 더 절망적이 되었을 거예요. 태호 씨가 현실적인 계산을 했을 거예요. 항공료는 당일 취소라 환불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렌터카 예약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제주도에서 쓸 렌터카, 숙박비, 모든 게 이미 결제된 상태였거든요. 내 명분으로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요. 어머님이 다시 화를 내셨을 거예요. 서연이 때문에 여행이 다 망가졌네. 하지만 그때 태호 씨가 처음으로 단톡방에 제대로 된 의견을 올렸을 거예요. 어머님, 그런데 형수님이 언제 한 번이라도 봐주겠다고 확답한 적 있나요? 그 메시지가 올라오고 나서 단톡방이 잠깐 조용해졌을 거예요. 모두들 지난 대화를 다시 확인해 봤을 텐데 제가 명확히 승낙한 메시지는 어디에도 없었을 거거든요. 진우도 조심스럽게 거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제야 어머님과 민정이가 자신들의 태도를 돌아봤을 거예요. 제가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해주냐는 말을 들으면서 어떤 기분이었을지를요. 저는 친정집에서 엄마와 함께 오래된 앨범을 보고 있었어요. 어릴 때 사진들이 나와 있는 앨범이었죠. 무속 일을 하셨던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남한테 피해 주면 벌 받는다. 아버지가 늘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그 말이 남한테 당하기만 하라는 뜻은 아니었죠. 서로 존중하며 살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그날 오후 제주도행 비행기는 승객 4명을 태우지 못한 채 떠났을 거예요. 그리고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가족들이 처음으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말이에요. 그날 오후 2시 제주도행 항공기는 정시에 출발했어요. 하지만 강 씨 가족 4명은 그 비행기에 타지 못했죠. 저는 그때 친정집 뒷마당에서 엄마와 함께 고추를 따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하는 농사일이 손에 익지 않아서 서툴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서울에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있었을 거예요. 진우가 가장 먼저 현실을 직시했을 거예요. 휴대폰으로 항공사에 전화를 걸어서 취소를 문의했겠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뻔했을 거예요. 당일 취소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노쇼 처리되어서 전액 손실이에요. 내 명분 항공료가 80만 원 정도였을 거예요. 제주도 성수기 요금이었거든요. 그 돈이 그냥 날아간 거죠. 렌터카 업체에도 전화했을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당일 취소는 취소 수수료가 100%입니다. 숙박업소도 똑같았을 거예요. 2박 3일 펜션 예약이 모두 무산되면서 예약금도 날아갔을 거고요. 진우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총 손실 금액이 200만 원을 넘었을 거예요. 그 돈이 제 한마디 때문에 공중으로 사라진 거라고 생각했겠죠. 시댁 단톡방이 그때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어머님이 먼저 분노를 터뜨리셨을 거예요. 서연이 때문에 여행이 완전히 망가졌네. 돈도 얼마나 날아간 거야. 민정이도 거들었을 거예요. 언니가 이렇게 무책임한 줄 몰랐어요.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나가다니. 하지만 그때 태호 씨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평소에는 시댁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있던 태호 씨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낸 거죠. 그런데 어머님,
형수님이 언제 한 번이라도 보겠다고 확답한 적 있나요? 그 메시지가 단톡방에 올라오고 나서 잠깐 정적이 흘렀을 거예요. 모두들 그동안의 대화를 다시 생각해 봤을 테니까요. 어머님이 당황스러워하셨을 거예요. 그야 당연히 봐줄 거라고 생각했지. 가족인데 태호 씨가 다시 메시지를 올렸을 거예요. 가족이라면 더욱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형수님도 개인 일정이 있으실 텐데. 진우도 조심스럽게 거들었을 거예요. 그동안 엄마와 동생 사이에서 눈치만 보던 진우가 처음으로 제 편을 든 거죠. 엄마, 우리가 서연이한테 먼저 물어봤어야 했어.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민정이가 발끈했을 거예요. 오빠도 이상하네요. 언니가 잘못한 건데 왜 우리를 탓해요? 하지만 태호 씨가 이번에는 아예 팩트를 들이댔을 거예요. 민정아, 네가 할인이 아빠인 나에게는 육아를 맡기지 않으면서 왜 형수님에게만 당연하게 요구하는 거야? 그 말에 민정이가 할 말이 없어졌을 거예요. 정말 그랬거든요. 태호 씨에게는 남자가 어떻게 애를 봐라고 하면서 저에게는 가족인데 당연히 봐야지라고 했으니까요. 어머님이 어쩔 줄 모르셨을 거예요. 그동안 며느리에게만 희생을 강요했던 자신의 태도가 명확하게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도 서연이가 말도 없이 나가는 건 잘못된 거 아니야? 진우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말했을 거예요. 엄마, 서연이가 생각해 보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들어줬어야 했어. 그렇죠. 저는 분명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당연히 제가 승낙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단톡방이 한동안 조용해졌을 거예요. 각자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이었겠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터졌을 거예요. 이 일이 친척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한 거죠. 시댁 친척 단톡방에 누군가 이런 메시지를 올렸을 거예요. 큰집 며느리가 조카 맡기기 싫다고 집을 나갔다며?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을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예상과 달랐을 거예요. 어떤 사촌이 이렇게 답했을 거거든요. 그럼 그럴 만했겠지. 서연이가 원래 말 없이 참는 성격인데 그런 애가 집을 나갈 정도면 얼마나 속상했겠어. 다른 친척도 거들었을 거예요. 맨날 조카 봐달라고 하면서 정작 가족여행에는 빼놓고 가면 누가 좋아하겠어. 연세 많은 고모가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복자야, 며느리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요즘 며느리들은 예전과 달라. 그 메시지들을 보면서 어머님이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친척들조차 제 편을 들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심지어 시아버지의 형님 댁 며느리까지 가세했을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시댁에서 당연하게 생각할 때는 정말 서러워요. 친척 단톡방이 완전히 제 편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한 거죠. 어머님과 민정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 상황이었을 거예요. 오후 4시쯤 어머님이 처음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거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 휴대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죠. 연결되지 않는 통화음만 계속 들렸을 거예요. 진우도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겠지만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저녁 때가 되어서야 어머님이 무거운 마음으로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리셨을 거예요. 서연이한테 연락이 안 되네. 어디 있는지 걱정된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하루 종일 단톡방에서 저를 탓하던 메시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나중에 제가 그 메시지들을 본다면 어떤 기분일지 어머님도 짐작하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태호 씨가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했을 거예요. 어머님, 형수님이 돌아오시려면 우리가 먼저 사과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어머님과 민정이가 처음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상처는 깊어져 있었죠. 저는 친정집에서 평안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엄마가 해주신 된장찌개와 김치전, 그리고 마당에서 따온 상추와 함께 말이에요. 오랜만에 마음 편히 먹는 밥이었어요. 서연아, 휴대폰 좀 켜놔라. 걱정할 수도 있잖아.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더 있다가 켤게요, 엄마. 저는 아직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저를 탓했던 사람들의 뒤늦은 후회를 듣기에는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그날 밤 서울에서는 아무도 잠들지 못했을 거예요. 어머님은 며느리를 잃을까봐 걱정하셨을 거고, 민정이는 오빠 부부 사이에 금이 갈까봐 불안해했을 거고, 진우는 제가 영영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려워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3년 만에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어요. 아무도 저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저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곳에서 말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석 달이 지났어요. 저는 그동안 친정집에서 지내면서 여전히 지하철 청소 일을 계속했어요. 대구에서도 지하철역이 있으니까
일자리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거든요. 다만 야간 근무가 끝나고 나서 친정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참 평안했어요. 엄마는 한 번도 서울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네가 편한 대로 해라 라고만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시던 엄마에게도 제가 있으니까 좋으시는 것 같았어요. 진우는 그 석 달 동안 20번도 넘게 대구로 내려왔어요. 처음에는 2주에 한 번씩 왔다가 나중에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로 줄어들긴 했지만요. 올 때마다 미안하다는 말부터 했어요.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눈치 없었어. 엄마도 민정이도 다 반성하고 있어. 이제 정말 달라질 거야. 진우는 그런 말들을 반복했어요. 처음 몇 번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결혼할 때의 마음도 생각났고, 그래도 3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싶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해졌어요. 저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뭔가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했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진우가 또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 보였어요. 평소처럼 급하게 사과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차분한 표정이었거든요. 서연아,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엄마와 함께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었어요. 가을이 되면서 고추가 빨갛게 익어서 따서 말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잠깐 진우랑 얘기할게요. 엄마는 고개만 끄덕이시고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진우와 저는 마당 한쪽 평상에 앉았어요. 서연아, 나 많이 생각해봤어. 진우가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네가 집을 나간 이유를 이제야 제대로 알 것 같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들었어요. 아니, 내가 너를 가족으로 보지 않았던 것 같아. 그냥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만 봤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가슴 한쪽이 아렸어요. 진우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 거야. 엄마 말보다 내 말을 먼저 들을게. 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단순히 돌아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진우야, 나 조건이 있어. 뭐든지 말해봐. 앞으로 시댁 행사에 갈지 말지는 내가 정할 거야. 강요하지 마.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할인이 돌봄은 부탁이 아니라 정식으로 먼저 상의하고 내 스케줄을 존중해줘. 당연하지. 마지막으로 가족 모임이나 여행에서 내 자리도 미리 생각해줘. 나도 이 가족의 일원이니까. 진우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서연아, 사실 엄마가 너한테 직접 사과하고 싶어 하셔. 그 말을 듣고 좀 놀랐어요. 어머님이 며느리에게 사과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거든요. 어머님이요? 응. 그날 일 때문에 많이 반성하고 계셔. 저는 고민했어요. 어머님의 사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 그 다음 주에 어머님이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석 달 만에 처음 들어보는 어머님 목소리였어요. 서연아, 네, 어머님. 그날은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 어머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사과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며느리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닌데. 내가 너무 몰랐어. 저는 전화기를 꽉 잡고 있었어요. 어머님의 사과를 듣고 있으니까 그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올라오더라고요. 어머님. 응. 앞으로는 먼저 물어봐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지, 괜찮은지. 그래, 그렇게 할게. 짧은 통화였지만 의미는 컸어요. 어머님이 처음으로 제게 고개를 숙이신 거였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조건을 분명히 정하고 가는 거였거든요. 돌아가는 날, 진우가 대구까지 차를 몰고 내려왔어요. 제 짐은 별로 없었어요. 옷 몇 벌과 친정에서 가져가는 반찬들 정도였죠. 엄마, 잘 지내세요. 자주 올게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힘들면 언제든 와라. 여기가 내 집이야. 그 말이 큰 힘이 되었어요. 이제 저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서울로 올라가는 차 안에서 진우가 말했어요. 서연아, 이제 우리 둘 여행부터 먼저 가자. 그 말 속에는 과거에 대한 반성이 들어 있었어요. 시댁 가족 여행이 아니라 우리 부부만의 여행을 먼저 생각하겠다는 뜻이었죠. 그래, 좋아.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시간이었어요. 어머님이 저녁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민정이도 태우 씨, 할인이와 함께 와 있었죠. 언니, 정말 미안했어요.
민정이가 먼저 사과했어요. 예전의 당당한 모습과는 달랐어요. 앞으로는 할인이 일도 미리 상의드릴게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직 완전히 마음이 풀린 건 아니었지만 변화의 의지는 느낄 수 있었거든요. 식탁에 앉을 때도 달랐어요. 예전에는 늘 끝자리에 앉았는데 이번에는 어머님이 제 자리를 따로 만들어 주셨어요. 구석이 아니라 가족들 사이의 자리였죠. 서연아, 여기 앉아라.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이 가족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저녁을 먹으면서 할인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모, 어디 갔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할인이는 잘못이 없는데 어른들의 이기심 때문에 제가 멀어진 거였으니까요. 이모가 외할머니 집에 다녀왔어. 할인이도 보고 싶었어. 그날 밤 진우와 저는 오랜만에 함께 거실에 앉았어요. 석 달 만에 처음으로 둘만의 시간이었죠. 서연아, 정말 고마워. 뭐가? 다시 돌아와줘서. 저는 창밖을 보면서 대답했어요. 나도 이 집이 그리웠어. 하지만 예전처럼 살 수는 없어. 알아. 이제 정말 달라질 거야. 그 말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지난 석 달 동안의 변화가 그걸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어요. 진짜 시험은 앞으로 있을 일들에서 나타날 거였거든요. 과연 그들이 정말 변했는지 아니면 임시방편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제가 서울로 돌아온 지 8달 정도 되었을 때였죠. 봄이 막 시작되는 4월 어느 날 시댁 단톡방에 다시 여행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어머님이 먼저 조심스러운 문장을 보내셨어요. 올해는 가족 여행을 어떻게 할까? 서연이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작이었거든요. 제 이름이 맨 처음에 나왔고 제 의견을 먼저 묻고 있었어요. 민정이도 예전과는 다르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언니, 괜찮으시면 다 같이 가는 거 어때요? 아니면 언니가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 태호 씨도 거들었어요. 이번에는 할인이 돌봄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형수님은 부담 갖지 마세요. 진우는 제 눈치를 보면서 신중하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서연이 어떻게 생각해? 우리 먼저 얘기해보자.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깐 생각했어요. 1년 전에 제가 이런 메시지들을 받았다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어요.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신중해졌거든요. 그날 저녁 진우와 저는 아파트 단지 근처 작은 공원을 걸었어요. 봄 기운이 완연해서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와서 천천히 산책하는 거였죠. 서연아, 여행 어떻게 생각해?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예전 같으면 당연히 가야지라고 말했을 테지만 이제는 제 의견을 먼저 묻고 있었어요.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마음 한쪽으로는 함께 가고 싶기도 했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아직 조심스럽기도 했거든요. 무리하지 마. 네가 불편하면 우리끼리 다녀와도 돼. 진우의 그 말이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년 전에는 이번만 부탁해였는데 이제는 네가 불편하면 안 가도 된다고 하고 있었으니까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밤 공기가 선선했고 가로등 불빛이 벚꽃 위에 비치고 있었어요. 진우야, 나 이번엔 안 갈래. 진우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혹시 아직도 기분이 안 좋아서?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이번엔 우리 둘이 조용히 쉬고 싶어.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 같이 생각해 볼게.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처음으로 제가 진짜 원하는 걸 선택한 기분이었거든요. 거절도 선택도 모두 제 의지였어요. 그래, 알겠어. 그럼 우리 둘이 어디 갈까? 진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섭섭해하는 기색도 없고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 선택을 받아들이고 있었죠. 집에 돌아와서 단톡방에 답장을 보냈어요. 이번엔 우리 둘이 조용히 쉬고 싶어요. 어머님들은 편하게 다녀오세요. 다음에 기회 되면 같이 생각해 볼게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년 전 같으면 이런 답장을 보낼 엄두도 못 냈을 텐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제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곧바로 답장들이 올라왔어요. 어머님이 먼저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그래, 알겠다. 너희는 편하게 쉬어라. 민정이도 덧붙였어요.
언니, 알겠어요. 우리는 당일치기로 다녀올게요. 언니는 푹 쉬세요. 태호 씨도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형수님 의견 존중합니다. 그 메시지들을 보면서 뭉클했어요. 1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반응이었거든요. 제가 거절했는데도 아무도 화를 내거나 타박하지 않았어요.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다음날 아침, 진우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말했어요. 서연아, 이번 주말에 우리 둘이 어디 갈까? 온천이라도 다녀올까? 좋아. 오랜만에 둘이서 여행 가는 거네.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결혼한 지 4년이 되어 가는데 부부만의 여행은 신혼여행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그 주말 저희는 정말로 온천 여행을 다녀왔어요. 작은 온천 펜션에서 이틀을 지냈는데 정말 편안했어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누구를 돌봐야 할 일도 없었거든요. 온천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서 진우가 말했어요. 서연아,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할게. 왜?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 이제는 앞으로만 생각하자. 그 말이 참 좋았어요.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그래, 좋아. 온천에서 돌아온 다음 주 시댁에서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당일치기였지만 즐거우셨던 모양이었어요. 어머님이 전화를 하셔서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예전처럼 네가 없어서 아쉬웠다는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너희는 잘 쉬었냐고 물어보셨죠. 그 작은 변화가 참 의미 있었어요. 이제 제가 없다고 해서 아쉬워하거나 섭섭해하지 않는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 선택은 존중받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하린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저와 하린이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돌봐야 하는 아이였다면 지금은 진짜 조카로 만나고 있었거든요.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이모, 우리 언제 또 놀아요? 하린이가 물어봤을 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린이가 놀고 싶을 때, 이모도 시간 될 때 놀자. 예전 같으면 언제든지라고 대답했을 텐데 이제는 서로의 상황을 고려한 대답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진우와 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서연아, 네가 바뀐 것 같아. 어떻게? 더 당당해진 것 같아. 예전에는 항상 눈치 보고 조심했는데 이제는 내 생각을 분명히 말하잖아.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나도 그런 것 같아. 내 목소리를 내는 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 창밖으로 봄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1년 전 그 여름밤과는 모든 게 달라져 있었죠. 그때는 제 이름이 불리지 않는 가족이었다면 지금은 제 목소리가 들리는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진우야, 나 이제 알겠어. 뭘? 가족이 된다는 게 참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거구나.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4년이 걸려서 깨달은 소중한 진리였어요. 이제 저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요. 가거나 안 가거나, 하거나 안 하거나 모든 게 제 의지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존중받고 있어요. 3번째 여행에서 빠졌던 그 사람이 이제는 4번째 여행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게 바로 진짜 가족이 되는 길이었나 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당연하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만들어집니다. 오늘 서연이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당신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니까 당신의 마음도 충분히 중요하니까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당신에게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지금 구독 눌러보세요. 매일매일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